안녕하십니까 꾸리동네 여러분, 꾸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아카데미 강의에 앞서서 그 7월 10일 부동산 그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또 자꾸 굵직굵직한 이런 그 일들이 나오다 보니까 또 아마 또 출렁거리는 일이 좀 벌어지고 모든 게 또 뒤죽박죽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도대체 어떻게 계획을 세울지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날지 되게 궁금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그 대응하기보다는 먼저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 원인, 그리고 어디서부터 무언가가 잘못됐길래 정부는 22번째, 23번째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펴게 되었는지부터 좀 하나하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고 복잡하게 되어졌고, 그거는 또 예상과 달리 흘러간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먼저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 트럼프 재선에 좀 올인을 한 것 같아요. 트럼프한테 그리고 그 북미 회담을 좀 간곡하게 좀 부탁하고 우리도 좀 이제 공화당인 트럼프 쪽에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또 한번 우리가 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그 걱정도 좀 되지만 어쨌든 그거는 정부 여당이나 어떤 청와대 쪽에서 그 선택할 문제인 것 같고요. 우리는 오늘 이제 벌써 말씀을 드리면 도대체 이 일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좀 먼저 좀 본다면 향후 그 움직여질 미래에 대해서 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청와대 여당 정부에서는 이제 운동권을 좀 주도했던 그런 분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계십니다. 이 운동권 중에서도 그 NL계와 PL계라고 하는 프로레타르 혁명과 내셔널 그 라인이라고 하는 이 NL과 PL로 나눠지고 있는데, 이 N은 민족주의, 그 다음에 PL은 사회주의 계열로 좀 나누죠. 그러니까 좀 다릅니다. 이 NL 쪽은 얘가 민족주의를 강조를 한다 그러면 우리 민족끼리라고 해서 북한의 어떤 그 김일성 주체 사상을 굉장히 좀 선봉하고 우리 민족, 우리끼리를 굉장히 좀 강조하는 그 라인이라고 치면, PL계는 그 프로레타리아, 즉 사회주의 계열이기 때문에 다소 민족주의보다는 전좀 그 막스 레닌주의라고 할까요? 모든 민족보다는 어떤 그 사회주의. 그러니까 좀 이걸 좀 주창하셨던 분들은 뭐 심상정, 노회찬,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분들이 좀 그 PL계, 그 지금 정의당 쪽이겠죠? 이런 쪽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NL계는 뭐 이석기, 그 옛날에 그 내란 음모 사건으로 지금 실형을 받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인영, 그 다음에 통일부 장관 지금 되신 분이나 임종석, 좀 옛날 그 전대협 의장이었죠.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이제 민족에 대한 게 좀 강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민족주의 그 운동을 좀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시다 보니까 그 일본에 대해서는 아주 배타적이고 우리 민족을 좀 침해했던 이런 정책을 썼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일본하고 굉장히 안 좋았던 이제 지금 한 1년 정도를 갖고 왔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일본에 대해서는 그 청와대나 그 여당이 이 NL계 쪽의 그 주도를 잡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강력하게 좀 나아갈 거고, 그렇게 쉽게 물러서지도 않을 겁니다. 아마 대통령도 그 대통령 그 참모나 보좌관들이 좀 이쪽 계통이 있다 보니까 어떤 민족주의적 성격이 굉장히 강할 것이고, 민족주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북한하고의 그 연대 관계는 굉장히 좀 중요하죠. 이에 반면에서 그 정의당 PL계 쪽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 중심의 운동, 즉 사회주의, 즉 그 계급의 차이겠죠. 어떤 그 자본가와 그 노동자에게 비해서 노동자 보호나 어떤 소수 약자의 보호, 전체 사회주의 개념을 좀 상당히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이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이미 중국을 가보더라도 저게 공산주의인지 사회주의인지 뭐 자본주의인지 이런 게 헷갈리고 있죠. 공산주의는 모든 게 처음부터 끝까지 평등한 거를 공산주의라고 합니다. 공산주의는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도 만약에 100만 원을 받으면 늙어 죽을 때까지도 100만 원을 받는 게 공산주의라고 하면, 사회주의는
태어나거나 처음 시작을 할 때는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을 합니다. 즉 100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끝에서는 누구는 1억을 갖고 누구는 100억을 갖고 누구는 빵원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사회주의입니다. 자본주의는 처음부터 시작부터 아주 다른 거죠. 처음부터 100억을 갖고 누구는 100만 원을 갖고 시작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결과적으로는 누가 100만 원을 갖고 100억을 가질지 모르는 게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나라라고 할지라도 완전한 자본주의도 없고 완전한 사회주의도 없고 공산주의도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가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 프랑스 대혁명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뭐 교육이나 그다음에 법 앞에 평등이나 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주의적 개념, 이걸 복지국가 개념이라고 하지요. 이 복지국가 개념이 이제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웬만하면은 이렇게 그 출발선상을 앞으로는 그걸 하려고 하지만 그 시작부터 시작은 하지만 나중에는 자본주의, 자유자본주의 시장 그 체제에서 자유 경쟁을 통해서 부를 갖다가 서로 이게 가져가는 쪽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데 지금은 그 약간 사회주의보다도 좀 더 강한 좌쪽으로 흘러가는 정책을 좀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합니다. 이렇게 좀 대강 이제 분위기를 잡아보면 앞으로의 북한과 그 다음에 그 일본과의 관계, 그 다음에 좀 중국과의 관계도 대강은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 여당의 핵심층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어저께 꾸리 동네 그 카페에도 얘기했지만 정치 검사가 있었지만 요즘은 이제 정치 장관이었구나. 김현미는 정치 장관이었구나. 같은 값이면 어디에 살겠는가, 강남에 살겠는가, 어디에 살겠는가 했을 때 국토부 장관이 일산이요 라는 말은 상당히 정치적 발언이고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발언입니다. 이 김현미 장관의 발언을 봤을 때도 이 장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정치나 모든 분들이 그 행정장관이 어떤 그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좀 지켜야 되는데 어떤 정치적 중립보다도 그런 의무를 깨고 그리고 이제 그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하는 걸 봅니다. 좀 김현미 장관이 국토부 장관으로서 어떤 행정장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가지고 국민의 공공성과 그 이익을 위해서 좀 마음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그리고 공평무사하게 이렇게 정책을 펴야 되는데 어떤 이런 정치적 발언을 보면서 그 정책이 어디 좌나 우쪽으로 상당히 쏠린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좀 나라가 되게 좀 피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웰컴 투 코리아의 손정우 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사법부를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손정우 씨를 제가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이 손정우 씨는 되게 좀 파렴치한 그 범죄를 저질렀죠. 좀 요즘에 특히 이제 민감한 부분인 어떤 그 성에 대한 그 비디오 이런 걸 갖다가 좀 그 아동 음란물을 갖다가 유포한 행위입니다. 이런 분들은 좀 분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뭐 놈이라고 해도 상관없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좀 되게 이제 법적 처벌을 강력하게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미국으로 송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저는 얘기가 좀 달라진다고 봅니다. 이거는 그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주권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이 손정우 씨를 갖다가 무기징역, 사형을 시키고 우리가 어떻게 처벌을 강력하게 하는 건 우리의 문제고 우리의 사법체제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처벌이 약하면 이 처벌이 약한 거에 대한 그 입법기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왜 소급 적용을 못하느냐에 따른 처벌의 문제지 이거를 우리 국가가 아닌 미국의 사법국가가 당국에 우리 국민을 보내서 사법 심판을 받는다는 거는 이거는 그 정의의 문제를 떠나서 주권의 문제입니다. 주권하신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고 국가는 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자국민 보호라고 하는 가장 절대절명한 그 국가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라는 게 그걸 넘어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지 못하면 비록 범죄자일지라도 국민입니다. 처벌을 하더라도 우리 국가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지금 감정적으로 좀 빨리빨리 좀 이렇게 좀 처리를 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넘겨 짚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온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문제나 이런 것들이 우리 한번 돌이켜 봅시다. 이 정부가 좀 잘못을 한 게 무엇냐면,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전체 돈의 70%가 수도권, 서울 수도권에 사실은 몰려 있어요. 돈이 거기 제일 많다는 거죠. 그 수도권 중에서도 70%의 자금 중에서도 강남 3구에 몰려 있는 돈이 한 30% 정도가 됩니다. 이거를 계속 누르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이 유동성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강남에서 이 사람들이 이 돈을 소진을 하려고 그러면 강남에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를 풀어서 이거를 갖다가 50층을 짓든 60층을 지어서 50억이 되든 60억이 되든 그들의 자금을 갖다가 소진을 해주면 이게 좀 문제가 좀 날 텐데, 이걸 지금 자금을 강남을 죄악시했죠. 노무현 정부 때부터 강남과 비강남으로 이렇게 좀 나누어서 계속 누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되게 지금까지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부동산 정책의 핵심 문제고 첫 단추를 잘못 낀 겁니다. 그러니까 강남 필요하다고 하는 강남 서울에, 그렇다고 해서 여기 또 강남만 묶었더니 다른 데까지도 풍선 효과가 나고, 지금 계속 풍선 효과의 연속이거든요. 국민을 갖다가 강남과 비강남으로 양분화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잡혔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거에 대한 진단을 좀 잘못한 거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냥 이 돈이라고 하는 건 눌러진다고 눌러지는 게 아니고 소비되어지고 써져야 되는 거거든요. 흘러야 되는 건데, 이게 눌러지지 않다고 지금도 더 강력하게 눌러다 보니까 아마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유동성을 갖다가 풀지 못하는 것이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이 22번째 실패하고 23번째 지금 나온 것 같은데요. 앞으로 23번째도 이걸로 해결될 거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이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의 아파트 긴급 매각하라는 긴급명령권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취득세 12%, 그 다음에 양도세 60%,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할 것도 없어요. 어떻게 통과될지 모르는데, 이거는 셧다운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규제가 아니죠. 통제입니다. 일단 정부가 너무너무 급합니다. 너무너무 급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금 거래를 중단시키는 거예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 사회 격리시키듯이 비행기 안 뜨고 기업 문 닫고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부동산도 셧다운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가 일단 3개월 정도는 좀 지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후폭풍은 경기는 더욱 침체되어질 것이며, 그리고 이제 반발도 상당할 겁니다. 지금까지 잘 이게 처리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못된 게 여기까지 좀 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들으면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에 대한 습관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 정부를 포함해서 빨리빨리 문화가 너무너무 지금 팽배하게 되고 있어요. 빨리빨리. 유럽에 가봤더니, 이탈리아에서 그랬나? 사람들이 한국 사람 보면 빨리빨리 그래요. 처음에는 막 웃었는데 가만 들으면 그거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걔네들이 입장에 봤을 때는 한국 사람들은 되게 불안하고 빨리빨리 얘기합니다. 이 빨리빨리에 대한 역풍을 지금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도에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영국의 명예혁명이 168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유럽의 민주주의는 200년 이상, 지금 250년 정도 걸렸지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불과 7, 8년 만에 완성을 한 나라예요.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도 말입니다. 30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옆에 있는 일본,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은 200년 이상에 걸린 산업화를 우리는 30년 만에 이뤄낸 아주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물질 문명과 이런 어떤 제도를 갖고 왔지만 의식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부작용과 괴리가 굉장히 크고,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많이 힘듭니다. 좀 천천히 가도 되는 거를 우리는 너무 빨리 온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업화와 어떤 민주주의는 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좀 빨리도 올 수 있고 혁명이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어저께 그저께인가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돌아가셨죠. 어떤 그 인권 문제만 해도 그건 반드시 그는 이루어져야 할 문제고, 그 여성 그 인권 신장과 그다음에 그 약자, 사회적 약자,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 이 모든 것이 개혁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문제는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추구하는 통일 정책도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통일을 당장에 굳이 3년 안에 하는 것보다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리더라도 좀 더 안정적이고 국민의 좀 피로도나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마음 준비라던가 그 우리가 어떤 그 경제적 그 이득이나 이런 것까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또 언론까지 막 붙어가지고 너무너무 빨리 몰아붙이고 있지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 좀 사회적인 흐름, 이것이 이제 급작스럽게 이 정부가 지금 만들어낸 영린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린이라는 거 알죠? 용의 그 껍데기, 그 가슴에 있는 그 비닐이 그 거꾸로 돼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거를 건드리면 용이 끝까지 달려가서 그 사람을 물어 죽인다라는 게 영린입니다. 근데 이 영린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경제나 어떤 걸 떠나서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될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규범화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돈입니다. 즉 대한항공 그 물컵 사건으로 봤거나 남양유업이나 어떤 그 대기업들이 그 돈을 가지고 그 갑질을 했을 때, 즉 국민들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는데 그걸 가지고 돈을 갖다가 건드리면 상당히 역풍을 맞을 겁니다. 두 번째가 바로 애 문제입니다. 세월호 사건 문제인데, 좀 얼마 전에도 그 선거 전에도 자꾸 세월호를 건드리는데, 이미 세월호가 누구는 교통사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른들이 가서 그 세월호 타다가 죽었으면 많이 슬프겠지만 저렇게까지는 아니었을 겁니다. 바로 우리 애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고등학생 애들. 이 엄마나 아버지들이 애에 대해서 엄청나게 갖고 있다는 거, 사랑을 한다고 표현합시다. 그걸 갖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애 밥 안 주다가 서울시장 집까지 걸고 쫓겨났죠. 애 밥은 줘야 됐습니다. 전에 홍준표 전 한국당 그 대표가 하는 말이, 학교는 공부하러 오는 데지 밥 먹으러 오는 게 아닌다고 해서 또 밥 갖고 애 갖고 건들다가 민심의 역풍을 맞았습니다. 애 문제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는. 세 번째가 요번에 자꾸 성 문제가 발생하는데, 성 문제의 그 법익 침해, 법익이라고 하는 게 법의 이익, 법이 보호하려는 게 성적 자기 결정권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해서 보면은 좀 얘기를 해보면 독일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어떤 그 연애 문화가 다른데, 독일에서는 그 달볕을 보면서 연인들끼리 자기야 너무 이쁜데 뽀뽀해도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여자가 안 돼! 그러면 안 합니다. 근데 프랑스에서는 그런 게 아니죠. 이게 자기 눈은 뭐 별빛 같고 어떻게 자 부드럽게 이렇게 가가지고 또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어떨까요? 야, 시끄러워. 남자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이젠 죽습니다. 그랬다가. 바로 이런 자기 결정권, 이거는 꼭 성적인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사회적으로 이제 아무리 사회적 약자나 그리고 이제 그 가부장적 아버지가 아들이나 또 자기 와이프한테도 그 결정권에 있어서, 즉 이거는 옛날에 우리가 그 호주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건 호주, 그 가정의 주인이 남자였잖아요. 그 호주가 모든 걸 갖고 있었는데 그 호주 제도가 이제 실질적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각자 그 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도 이 자기 결정권에 대한 어떤 그 사회적 인식이, 욕구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즉 그 돈에 대한 거, 애에 대한 거, 갑질에 대한 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위나 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그 금력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그 위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누르는 것, 그냥 돈, 그 다음에 그 애들, 그 다음에 자기 결정,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는 이 정부가 만들어 놓은 어떤 사회적인 그 사회를 갖다가 그 다스리거나 통제할 수 있는 좀 아이콘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렇게 이미지화 돼버렸고, 이거는 이제
모든 이제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했고 이제 법적 확신까지 좀 가져가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정치권이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일반 개개개인들도 이 세 가지 부분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가정, 그다음에 직장에서도 이거는 이제 상당히 인정하고 가야 되는 이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이 정부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 세금 정책을 이제 필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제가 이제 저번에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아, 도대체 그렇게 그러면은 이제 뭐 달러를 살 것도 아니고 IMF 때처럼 뭐 위안화나 엔화나 그렇다고 주식시장을 투자할 것도 아니고 비트코인을 투자할 것도 아니고 그럼 이렇게 넘쳐난 돈 가지고 뭐 어쩌라는 거죠? 라는 물음을 했죠. 그래서 사회적 화폐인 아파트에다 나는 투자를 했을 뿐인데 그래서 이게 투기를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올라간 건데 많이 올라간 건데 이 정부는 왜 이렇게 밉지 그러는데 그럼 내가 만약에 정부 관료라고 한번 봅시다.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잘못을 했습니다.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아니 모든 국민들이 논매는 아이씨조차도 그냥 뭐 엄마 아버지 할머니조차도 뭐 심지어 대학생조차도 동호회를 만들어 가지고 뭐 이상한 거 법인 만들어서 아주 뭐 주객이 전도돼서 뭐 직장도 안 다니고 다 부동산 투자만 한다 그러면 물론 돈이 갈 데가 없어서 부동산 투자하겠는데 이거 당연히 규제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 규제를 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정부가 부동산 값을 폭락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정부는 어느 정도만 되라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위기를 느낀다나요, 지금. 저도 사실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집이 부동산이 많이 올라가는 거 보면 좀, 이게 좀 문제가 있고, 이 과열은 좀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우리 부산 쪽 같은 경우에는 조정지역으로 묶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보궐선거가 민주당이 만약에 놓친다 그러면 아이고 대선 까리까리 하겠죠.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아마 정부 여당도 되게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서울시장도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장마저 만약에 야당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대선 그거 장담 정말 못하지요. 예. 그리고 지금 민심이 지금 폭등을 하고 있고 머리는 되게 아플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면 경기가 좀 악화가 되고 있고 이 코로나 사태도 문제가 심하고 어쨌든 북한 문제도 뭐 어떻게 해결된 것도 딱히 없어요. 뭐 북한 문제도 이게 좀 뭐 코로나가 해결돼야 되는데 왜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빠르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볼 때는 그렇게 왜 이렇게 너희는 급하지가 먼저 깔려 있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빨라요.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절에 들어가가지고 아니면 교회 예배당에 가서 자꾸 이렇게 마음을 좀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 자체가 너무 빨리빨리 문화에 이렇게 좀 젖들어서 늘 불안하고 늘 이렇게 힘들고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정부 여당이 실패한 걸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주가가 2200포인트에서 올 초에 1400포인트로 수직 낙하했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즉 연착륙이 아니라 하락할 수는 있어요. 많이 올랐었으니까. 그러면 떨어져도 연착륙을 하게 하는 게 경제 당국에 있는 존재 이유입니다. 떨어지더라도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자금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세계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뜻만 가지고 그거를 참 힘들게 막고 힘들게 올리고 하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죠. 삼성전자 주가를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만 가지고는 쉽게 올리거나 떨어뜨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부동산은 좀 다릅니다. 주식보다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뭐 농락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죠. 아직은 아닙니다. 앞으로 좀만 더 세상이 지나면 한 5년, 10년만 되더라도 외국인도 여기 들어와서 자유롭게 부동산 시장에 진입을 할 것 같은데 지금은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이 부동산 시장이 급등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정책을 쓴다는 것 자체가 경제 당국이나 뭐 국토부나 그다음 기획재정부나 정부 내각이 내치를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외치가 아주 잘 된 것도 없어요.
바로 아까 말한 갑질,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어젠더를 갖다가 선정을 잘해서 지금 이끌고 나가고 있는데, 지금 자꾸 오늘 박원순 시장도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위안부 문제 그것도 그렇죠. 조국 사태도 그렇죠. 윤석열 사태도 그렇죠. 지금 모든 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 흔들림 속에서 잘 되기를 기대하는데, 이 부동산 정책은 무엇이 실패했냐고 하면 경착륙입니다. 급등을 하게 하면 안 되고 급락을 하게 해도 안 돼요. 적정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향으로 적당하게 가야지 사람들이 열심히 돈 모으고 예측을 해서 사는데, 이거 누가 사고 누가 팔겠습니까? 이런 도박장이 없거든요. 우르르 얼마 전에 법인 우르르 들어가서 만든 사람들, 이게 뭡니까? 또 이거는 그 사람들 다 세금 냈어요.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무언 죄입니까? 그냥 돈 갖고 있을 뿐이에요. 기업들도 돈 갖고 있어요. 이거를 잘 투자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게 국가잖아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거고, 국가에게 힘을 준 이유가 그건데, 국가가 이 경제에서 특히 경착륙을 유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독약 처방이거든요. 이건 독약 정책이에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잘 될지 좀 주고 봐야 되겠어요. 웬만해가지고는 극약 처방을 하지 않아요. 이런 거는 IMF 때 같은 때나 쓰는 거잖아요. IMF 때 우리 카드 다 풀고 벤처 다 풀고 뭐 코스닥도 만들고 막 이렇게 왔어요. 뭐 미분양 아파트들 다 세제 공짜로 해주고 양도세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양도세가 뭐 80%까지 올라가요. 양도세가 없었는데 빵까지 만들어주는데.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정책은 경착륙에 대한 자기 반성이고 자기 고백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나라 대통령이어도 이건 못 풀어냅니다. 대통령 잘못했습니다. 따라서 김현미 그 국토부 장관 해임해야 됩니다. 이게 못하죠. 왜냐? 그럼 정권을 내놔야 되고 탄핵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거 인정을 잘 안 할 겁니다. 끝까지 가죠. 이거를 풀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물론 정부 여당에서도 좀 달도 찰면 기운다고 굉장히 강력하고 끝까지 갔지 않습니까? 항상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아니라 100년의 정권을 보더라도 항상 이게 경제가 사인 그래프를 그렸지 뭐 끝까지 우상승 우하가 없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랐으면 집값은 좀 조정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이렇게 경착륙을 시킨 거는 정책이 잘못된 겁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이게 아니죠. 국가가 존재하는 건 어떤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거기에다가 국가 위임, 즉 국민의 어떤 주권을 위임한 건데, 지금은 국가가 사회를 갖다가 잘 관리하고 안전하라고 했는데 국가가 이 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가 자기 능력 밖에서 또 통제 불능 상태임을 인정한 긴급명령 사태입니다. 그렇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이미 폭등을 해서 이렇게 불장이 돼버렸는데 그거 좋은 거 아니거든요. 어서 좀 부동산도 좀 어느 정도 좀 불이 꺼지고 다시 어떤 국민의 가장 그 중요한 재산인 그 70% 이상을 차지하는 국민의 재산이 좀 안정되게 들러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또 곧 그렇게 될 겁니다. 너무 두려워하고 겁내지 마십시오. 제가 2월 때도 이게 긴급 강의를 했던 이유가 주가가 1400포인트 떨어졌을 때 막 이 나라가 망할 것 같고 주식시장이 없어질 것 같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거는 또 국가가 좀 이렇게 그나마 우리 국민들이 동학농민 운동이라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을 막 매입까지 해가지고 좀 지켜낸 면도 있어요. 물론 저는 삼성전자 주식을 사지 않았지만 카카오나 차라리 LG화학을 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삼성바이오 주식을 사라고. 똑같은 삼성그룹 주여도. 그렇지만 어떤 그런 분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 주가가 1000포인트 미만 밑으로 밀리지 않는 좀 그런 저력을 좀 발휘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좀 약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너무 많은 유동성이 흘러들어서 문제고, 이것 때문에 지금 정부 여당도 많이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고 또 이 또한 그러하리라라는 솔로몬 말과 꾸리의 말을 좀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카데미 예비반을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아카데미 예비반 모집을 하려는 이유가
아카데미에서 그 반배정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반장들과 반원들이 이게 잘 맞는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 인위적으로 이렇게 좀 반배정을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카데미 예비반을 만들어서 그 예비반은 아카데미 뭐 강의를 통해서 토론은 하지 않겠지만 저하고 이렇게 인터넷 티타임을 가질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화상으로 이렇게 봐서 좀 서로 이렇게 얼굴을 익히고 인사하고 도대체 꾸리가 어떤 애인지, 그 다음에 아카데미에서 꾸리가 그 하고 싶어 하는 게 뭔지, 이런 거를 좀 예비해서 그 예비반들이 그 1반이 됐고 2반이 됐고 3반이 지금 있는데 각 반에 이제 배속을 시켜줄 이제 그 반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예비반을 좀 그 운영을 해서 이제 아카데미를 좀 더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꾸리가 아카데미를 만든 거는 그렇습니다. 꾸리 동네는 사실은 주인이 없습니다. 제가 꾸리 동네에서 꾸리가 꾸리 동네를 놨기 때문에 그래요. 꾸리 동네의 주인은 뭐냐면 꾸리 동네를 이끌어 가실 분들이겠죠. 즉 소 리더들일 겁니다. 아마 반장들이, 또 부반장들이, 그리고 뭐 그 꿀똥지기가 됐든 브리더가 됐든 다 똑같습니다. 다들 열심히 해가지고 그 각자 이거 그 의논을 내고 합리적이고 능력 있는 분들의 그 의견이, 정책이 반영돼서 꿀똥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가리키고, 즉 저는 일벌을 꿈꾸는 게 아니라 꿀벌을 만들려고 합니다. 꿀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꿀을 만들 수 있는 사람, 꿀을 빨아먹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꿀을 만드는 사람, 즉 해안과 그 통찰을 가질 수 있는 그 교육을 좀 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아카데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미약하고 그 다음에 좀 약할지 모르겠지만 1년, 2년, 3년이 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꿀벌이 돼서 남에게 꿀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어떤 지혜와 그 통찰과 그 눈을 갖게 됨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 힘들 겁니다. 반야신경도 써야 되고 금강경도 써야 되고 마음을 비우라고 그러고 또 투자도 해보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든지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든지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든지 심적인 것 다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하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저는 여러분에게 수업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 편안하게 나중에 스스로 꿀벌이 되는 것을 가장 원합니다. 꾸리 동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꾸리 동네는 주인이 없습니다. 모두가 주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꿀벌이 돼야 됩니다. 그게 꾸리 동네입니다. 참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 저는 잘 만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온라인 통해서 이렇게 만나 뵙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는 이제 판단을 내렸고, 원래 제가 꿈꿨던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얼굴이 아닌 글로만 만나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얼굴을 보고 그렇게 강의를 듣는다면 여러분들이 꿀벌이 될 확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어디 돈 되는 거 찍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경제를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바로 그런 것만 있지 않아요. 스스로 꿀벌이 돼서 옆에 사람, 적어도 가족을 지키고 자기 친인척에게 좀 어떤 이런 경제적 외풍이나 경착륙이 왔을 때 좀 지킬 수 있는 것. 노아처럼,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그 위기를 겪어나갈 수 있는 거는 그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이에요. 굳이 그 자기만이 아니라 적어도 주변 사람들, 그리고 이제 분명히 이제 사람은 만나면 헤어지게 돼 있어요. 저는 영원히 꿀똥에 있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꿀똥을 나가시더라도, 꿀똥 밖에서라도, 아니면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올바른 생각, 올바른 판단, 올바른 마음을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지장보살한테 큰 주문을 하나 좀 받았습니다. 지옥에서도,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도, 또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주문. 기독교에서는 그걸 기도문이라고 하죠. 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스스로 아는 분도 있고, 누구한테 듣는 분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안다면 모든 업장은 소멸되고 모든 복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나중에 연이 되면 제가 그 주문을, 또 기도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